유명한 말씀을 남기죠. 레이건 대통령이 여러분 평화를 원하느냐 전쟁을 원하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소련이 엄청나게 강했던 시절이거든요. 1980년 시절입니다. 소련을 너무도 미국 시민들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레이건 대통령이 평화냐 전쟁이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굴종의 평화는 지금이라도 당장 할 수 있다. 어떻게? 항복하면 된다. 항복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그 평화를 이룰 수 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영원히 자유를 잃을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전쟁을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다들 평화로운 자입니다. 하지만 그 평화라는 것도 힘이 있어야만이 지킬 수 있다. 제가 중국을 예를 들어 볼까요? 중국의 옆에 있던 나라가 어디 나라인가 하면 티벳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티벳 아시죠? 티벳이 1959년까지만 해도 독립국가였습니다. 그 독립국가였고 그 불교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자기들이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군사력을 키우지 않은 겁니다. 군사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불교국가로서 부처님만 잘 섬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중공군이 야함을 탐탁해가지고 무력 침공해서 지금 티벳이 중국 땅이 된 겁니다. 지금 달라이라마가 밖에 나가서 우리 땅 돌려도 한다고 해서 돌려줍니까 여러분? 이 세계사는요 힘이 없으면은 항상 잡아먹히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최근에 어떤 뉴스가 있습니까? 우크라이나 아시죠?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가 러시아한테 잡아먹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이 없으면은 결국은 이 굴종의 삶, 노예적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군사적으로 대등할 때 평화도 우리가 절로 찾아올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한번 볼까요? 이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의외로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통 60만 대군이라 하죠. 기억나십니까? 60만 대군. 그 60만이면 되게 많아 보이잖아요. 근데 북한이 얼마냐? 북한의 지금 병력이 얼마냐? 128만 명입니다. 우리의 몇 배입니까? 2배지요. 이거 어디서 나옵니까? 손자병법에 나온다. 손자병법에 상대를 치려면 2배의 화력을 가져야 되거든. 2배의 힘을. 이 2대1의 균형 있잖아요.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의 이 2대1의 균형이 언제쯤부터 이게 계속 이렇게 유지됐냐 하면요. 6.25 때부터 그렇습니다. 6.25 때 우리 대한민국의 병력이 10만이었거든요. 북한의 병력이 19만이었습니다. 이 2대1의 법칙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도 군사력이 우리가 많을 것이라고 그런 착각을 하는데요. 그건 결코 그렇게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힘이 대등하게 북한이 우리를 무시할 수 없을 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한데요. 혹시 여러분 북한은 한 병사가 몇 년 근무하는지 아십니까? 7년. 그렇습니다. 아, 정말 이걸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북한은 한 병사가 한 10년 근무합니다. 여성들도 군대 가지요. 북한의 여성들은 5년 이상 근무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남성만 가는데 그것도 요즘에 줄여가지고 18개월 간답니다. 18개월을 갈 계획이랍니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이 힘의 균형이 맞을 수 있겠습니까? 요즘엔 또 보면 핸드폰도 막 쓰게 한다고 하고 군인이 아닌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외침을 받은 것을 우리는 교훈 삼아서 우리 스스로가 유비무한 힘을 길러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자, 여기만 이 일반적인 병력만 북한이 많은 게 아니고요. 이게 핵무기와 생화학 무기가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는 보통 핵무기만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핵무기만 폐기되면 평화가 온다고 생각하죠. 그 착각입니다. 북한은
핵무기 이상으로 아주 무거운 무기가 있는 게 이 바로 생화학 무기거든요. 이 생화학 무기가 1억 5천만 명을 죽일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생화학 무기 양이 지금 세계 3위에 육박한다거든요. 중국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생화학 무기가 있느냐?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는 1980년대에 생화학 무기를 폐기해버렸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무장 해제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정부가 북한하고의 협상을 할 때 핵무기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생화학 무기도 이야기를 해야 된다. 제가 최근에 전방을 갔다 왔습니다. 생화학 무기에 대해서 대비책이 있느냐?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요, 우리는 그런 역사적 경험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정책을 위반하는 분들이 이런 부분까지 저는 세세하게 접근을 해서 이번에 핵무기를 비핵화할 때 마침 잘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생화학 무기도 폐기하라 라고 주장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거기에 반드시 협상 테이블에 생화학 무기도 들어가야 된다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북한이 진정으로 평화를 생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이런 대량 살상형 무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들이 진정으로 폐기할 때 저는 협상도 올바른 협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요것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아야 되니까요. 이게 뭐냐면 한반도 비핵화 선언할 때 요 고위직들이 쌓이는 겁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있는 총리하고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1992년도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사인을 할 때 요때 뒤에 누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나라에는 노태우 대통령이 있었고 북한에는 김일성 그 당시 주석이 있었죠. 자, 이 각 나라의 그 대표자들이 사인을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함 이래 돼 있죠. 그리고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이래가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핵무기 만들었죠. 요때 우리 남한에는 미군이 가지고 있었던 전술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에서는 우리 남한에 있는 핵무기 전술핵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계략을 꾸민 겁니다. 이 계략을 꾸민 거거든요. 여기에 노태우 대통령은 쏘가서 넘어간 겁니다. 이런. 만약에 이때 전술핵을 버리지 않았으면요, 북한이 핵무기가 100기, 1000기 있어도 한 문제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핵은 핵으로밖에 맞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우리 남한에 있었던 미군이 보유했던 전술핵을 그냥 전량 미국 본토로 보내고 나서 지금 땅을 치고 통곡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을 믿을 수가 없다. 왜? 북한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만약에 정말 약속을 잘 지키고 평화를 이야기한다면요, 1992년도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대한 약속만 이행하면 됩니다. 판문점 선언의 약속 이행이 아니라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의 약속만 지키면 우리나라 평화는 그냥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셨다가 92년도에 있었던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우리가 먼저 주장한 게 아닙니다. 북한이 주장했습니다. 이 약속을 이행해라 라고 이야기하면 핵 문제도 저는 자연스럽게 풀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건 6자 회담인데요. 이거 2005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2005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92년도에 약속을 이행은 안 했지만 2005년도에 6자 회담, 이때는 우리나라하고 러시아, 미국, 중국, 일본, 북한 이 6개 나라가
중국 베이징에서 육자회담을 통해서 약속을 합니다. 여기서 뭐라는 겁니까? 북한에 현존하는 모든 핵무기와 핵개발 계획을 포기하겠다. 2005년에 약속했거든요. 2005년에 약속해놓고 또 약속을 어긴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그때마다 약속 이행을 안 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양에 가시지 않습니까? 평양에 가시면은 다른 얘기도 하시지만 92년도에 약속 지키지 않은 부분과 2005년도에 약속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꼭 좀 한번 그 북한의 입장을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안 물어본다고요? 아마 이제 이 목소리를 들으셨으니까 꼭 92년도와 2005년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약속 이행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킬 것이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 6.25가 엄청난 그 도발이지 않습니까? 6.25 이후에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도발한 게 무려 3,096건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좀 더 그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나머지 6.25에 대해서도 많이 있습니다만 6.25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북한이 우리를 그동안에 아주 이 도발한 거, 청안한 폭진부터 해가지고 금강산 관광객 그 박왕자 여사님 죽임을 당하게 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아직 사과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강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는 여러 가지 경험에 의하면은 저보다 더 이렇게 만장하신 우리 어르신들이 계십니다만은 북한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평화를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의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그리고 북한이 그동안에 저질러 왔던 그런 나쁜 짓, 나쁜 도발에 대해서 진정 어린 사과를 받아내고 그 다음에 저는 협상하는 것이 저는 순리에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예, 제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테이블을 위로 올리시고 연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나와주세요. 예, 앞에 나와주세요. 내가 한번 나와주세요. 그 버튼 예, 조병태 의원님 발표하신 내용 플러스 우리 토론자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 이걸 갖고 우리 먼저 우리 이범찬 교수님, 박주현 우리 또 변호사님, 우리 박대 대표님 세 분이 돌아가시면서 일단 각 먼저 1차 주어진 시간 15분의 시간을 갖고 질의응답 15분 각각 하시고, 나중에 또 보충으로 각각 5분을 쓰시고 해서 마지막에 한 15분 정도만 기르고 서로 또 질의받고 마치도록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범찬 교수님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애국 우리 시민 여러분, 오늘 진짜 발 디딜 틈 없이 확 우리 채웠습니다.
우리 조경태 의원님도 좋은 또 강연하신다니까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지금 위기와 그리고 우리 이 보수 우파의 기회가 왔다는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애국 시민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는 세 가지 지금 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제 국가 정체성의 위기고요. 두 번째는 조경태 의원이 또 말씀했습니다만 안보 위기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먹고 사는 경제 위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 저는 물론 안보 위기가 제일 위험하죠. 그러나 우리가 맡고 있는 이 국가 정체성의 위기 참으로 심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경제 위기도 우리가 직접 우리 피부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먼저 국가 정체성의 위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정부는 자유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반대한민국 세력인데요. 이분들이 지금 우리 건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5년도에 북베트남에서 의해서 망한 베트남의 위기보다도 지금 대한민국은 더 큰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 정체성의 위기를 국가 정체성을 지우기 위해서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라는 자유를 뺀다든지, 또 지금 대한민국 건국을 1919년으로 한다든지 이런 역사 전쟁, 사상 전쟁을 지금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국가 안보 위기인데, 안보 위기는 아까 조경태 의원님께서 기본적으로 북핵 위기죠. 그런데 어찌 됐는지 북한은 핵을 폐기하겠다고는, 그렇게 북한은 핵을 내려놓겠다는 생각을 거의 하지 않는데, 우리는 거의 무장을 완전히 해제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애국 시민들, 그리고 많은 우리 보수 우파들, 아마 지금은 중도 좌파적 성향을 가진 사람도 이거 진짜 이렇게 가도 되는 거냐 할 정도로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보가 크게 우려되고 있고, 특히 이제 18일부터 20일까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반드시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고 북한 비핵화의 약속을 받아올 걸로 저들은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 북한 비핵화를 받아오지 못한다면 굉장히 난관에 처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는 우리 애국 시민들이 크게 우리가 일어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우리 경제 위기인데, 경제 위기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언론을 통해서 또 피부에서 직접 아마 느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얘네들이 지금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성장 정책을 내걸고 대폭 포퓰리즘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표적인 게 이제 최저임금제와 그리고 52시간 주간 노동제인데, 그 최저임금제를 실시함으로 해서 실제로 소상공인들이 삶이 직접 위협이 되고, 그래서 지난 8월 29일 소상공인들이 벌떡 일어나서 강화문에서 못 살겠다, 너희들이 왜 우리 밥그릇을 깨느냐 하고 크게 이 정부에 항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보면 이런 조세로 계속 가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푸티부르조아라고 하는 넥타이맨 세력들도 길거리에 나오지 않을까, 연말쯤 되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상 푸티부르조아들이 길거리에 나오면 정권은 거의 마지막이다
하는 게 정치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연말쯤 우리는 한번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정체성의 위기 그리고 안보의 위기 그리고 경제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국가 정체성이 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갔다 와서 김정은이 핵 폐기하겠다고 하는 걸 받아보지 못하면 대단히 어려움에 처할 것이고 그 경제는 이미 굉장한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보수 우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이 아니냐 하는 이런 역설적인 얘기도 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모두 말씀은 여기서 그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조경태 의원님 오셨으니까 조경태 의원님이 대한민국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조경태 의원님이 정말 가장 앞장서서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모두가 우리 후손들에게 건강한 대한민국을 우리가 그대로 넘겨줘야 되겠다 이런 다 기대를 갖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어찌 됐는지 이 정부는 병든 대한민국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신뢰로 지금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라는 지금 그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려고 그러다가 못 만드니까 지금 대통령령으로 해서 지금 전 부처에 내려서 지금 실시하려고 그럽니다. 자,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안에는 독소조항이 뭐가 들어있느냐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늘 이제 양성평등이라고 하면 남녀 간의 평등을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성평등, 영어로 말해서 이제 젠더 퀄리티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우리로 말하면 이제 인위적으로 성을 바꾼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성평등을 해야 된다. 그렇게 그런 사람들과 이제 동성애자들의 성 그리고 동성애자들의 결혼 이런 것도 다 허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 어르신들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찬성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에 정말 그 깨어있는 기독교 세력들이 중심으로 해서 이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대해서 지금 1000만 서명도 받고 있고 열심히 이 국가 정책에 대해서 올바르게 하라고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조금의 힘을 보태주시면 이 우리가 완듯한 대한민국,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조경태 의원님이 우리 이봉 총장님께서 소개를 했습니다만 지금 그 난민법이라는 게 지금 난민이 예멘에 있는 난민이 말레이시아를 거쳐서 이제 한국 제주도로 들어옵니다. 우리 난민법이 아시아에서는 가장 관대하고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에 있는 난민들이 유럽으로 가기 어려우니까 지금 다시 다 이제 우리 제주도로 몰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무슬림이 예멘이나 뭐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해결을 믿지 않습니까? 무슬림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물론 우리가 뭐 함께 같이 살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유럽에서 계속 테러 사건이 이네들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영국이라든지 이태리라든지 뭐 여러 군데서 2015년 이후에 난민들에 의해서 테러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지난 쿠강을 테러하겠다고 하는 그런 세력도 있다 이런 거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에 보니까 이 제주도에 들어온 난민 한 500명 중에 지금 난민 심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30여 명을 이미 난민 인정을 해서 당신들 대한민국 어디 가서 살아도 좋다 해서 지금 아마 살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지만 동성애자, 그 다음에 동성결혼, 그 다음에 난민들 이런 게 우리가 축적되고 쌓이면 대한민국은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우리 이 보수 우파는 일도 일어나서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보다 안전한 그리고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안보가 항상 평안하게 지켜지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 모든 말씀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할 사람들 질문을 전문 패널로서 이제 우리 조경태 의원님께서 여기 우리 이제 저희 시민단체 한국에 이제 어찌 보면 가장 시민단체로서의 큰 텐트를 치고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자유민주 국민연합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 문재인 정부 특히 이제 좌파 정부가 정권을 장악하기까지는 좌파 시민 세력과 그리고 정치 세력이 한 몸이 되어서 같이 가서 오늘의 이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권을 탈환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은 벤치마킹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 의원님께서 우리 보수 우파도 우리 시민단체와 그리고 정치 세력이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조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서글프게도 지난 2016년 총선 그리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우리가 사실은 참패를 했습니다. 사실은 총선, 대선,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국민들로부터의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특히 우리가 지방선거에서는 거의 더불어민주당이 1.5당이라고 하는 그렇게 우리는 그런 상황을 맞았고 그래서 참패 중에 참패를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참패를 당하고도 우리 시민단체 또 시민사회 쪽에서 보면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참패를 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연구하거나 이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파들이 2012년도 대선에서 실제로 이제 패배를 하고 자기들은 그 당시에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한테 우리가 왜 패배했는지 한번 진단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아마 용역을 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여의도 연구소에 그런 용역을 줄 만큼 돈이 없지는 않을 텐데 그래서 이게 아마 여의도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면 중립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못할 겁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당대표도 있고 원내대표도 있고 이런 사람들 여러 가지도 우리 또 각 파당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눈치를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학에 이런 연구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실제로 진짜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백서를 만들어서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지금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탄핵 문제를 두고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친박도 있고 비박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대단히 지금 어려운 상황일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느 당내에서 이거 백서를 만들기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 이것도 외부의 용역을 줘가지고 백서를 만들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털고 가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조경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상당히 좋은 말씀 많이 감사드리고요. 2016년도부터 17년, 18년 계속 연속해서 패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패배의 원인을 물어보시는데요. 이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후한무치한 정당이다라는 이미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자기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을 탄핵시킨 사례가 아마 이거 기네스북에 오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세계사를 찾아보십시오. 자기 당의 대통령을 탄핵시킨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무거운 반성과 책임이 빠져 있다는 생각이고요. 또 그분들이 또 뭘 하려고 자꾸 나오니까 그 꼴보기 싫은 거죠. 예. 또 하나가 뭐냐면요. 지금 두 분 대통령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감옥이요. 예, 그런데도 아무도 이 야단 탄압입니다.